안녕하세요. 부킹의 윤군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책은 매트 리들리의 혁신에 대한 모든 것. 혁신은 어떻게 탄생하고 작동하고 성공하는가?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 매트 리들리에 대해 알아보면요. 이력이 화려합니다. 저널리스트이자 사업가, 그리고 대중과학 저술가이면서 정부 부처의 상원의원도 역임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물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유명한 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 과학 전문 기자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텔레그래프, 여기서도 칼럼니스트를 했고요. 월스트리트, 런던 타임스, 기타 전 세계 유명 매체에서 과학과 환경, 그리고 경제 분야의 글을 써왔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모든 것의 진화, 게놈, 붉은 여왕, 여러 상을 수상한 베스트셀러들이 많고요. 현재 그의 저서는 전 세계 32개의 언어로 출간되어서 지금도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세계적인 과학 저술가 이 매트 리들리가 알려주는 혁신의 정체, 그리고 역사와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해 볼 점, 이런 내용인데요. 보통 혁신의 좋은 점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당연히 혁신해야죠. 정체되어 있으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혁신이란 말 자체가 이제 너무 많이 쓰여왔어요. 그래서 상당한 피로도를 주기도 하고, 이 말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 뭔가 또 혁신인가? 이제는 저 혁신이란 말을 좀 혁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사례, 그리고 현대 생활과 좀 비교해 보는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실 사례들이 많아서 한 권쯤 옆에 두고 가끔 한번 찾아보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셀프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의 전환점마다 큰 역할을 해온 이런 혁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자가 본인의 이제 전공이기도 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많은 공부를 했으니까 진화생물학과 고고학, 그리고 기술과 경제, 기타 일반 사회 등의 이런 다양한 분야를 막 넘나들고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보더로 해서 혁신의 성질, 그리고 혁신의 가치, 그리고 오늘날의 적용점,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는 내용이 혁신은 어떤 발명을 일반 대중과 국민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실용적이고 신뢰가 가는 형태로 개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명에서 혁신으로 이어지는 각각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하나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이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혁신으로 발전하기까지 지나긴 기간, 이게 주위에 이제 반대 세력이 많잖아요. 기득권들. 그래서 투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또 다른 아이디어와 결합되어서 더 완전해진다. 이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디슨의 전구, 그리고 벨의 전화기, 메리의 천연두 접종, 그다음에 민스키의 인공지능. 다 역사적인 획기적인 발명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인 발명가들을 이제 기억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최종 생산자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론을 제공하고 실생활에서 이제 개량을 한 이 사람들도 좀 기억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한 사람의 전유물만이 아니고 동시대, 그리고 그 이전 시대까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경쟁하고 협력했던 모든 사람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나아가서 그 이후에 일을 더욱 편리하고 유용하게 발전시켜 온 다음에 이제 넥스트 세대의 누군가가 이제 최종 완성한다. 그 사람의 도움으로 이제 완성된 결과물이 나온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은 이제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 처음에 그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제 자전거 제작자였는데 이쪽에서 발군의 활약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잘 만든다고 비행기도 잘 만들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이제 동력 비행의 기존 문제점, 그리고 도전 과제, 굉장히 많이 이 두 형제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물론 잘 해결했고 차근차근 그러니까 비행기가 나왔겠죠. 그런데 당연히 이 둘만의 오리지널 성취가 아니었고 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서포트를 해준 그런 과정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글라이더 설계자인 이 오토 릴리엔탈, 그리고 미국의 항공기술자인 옥타브 샤누트, 이런 사람들이 좋은 서포트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항공기술자 샤누트에게 보낸 편지만 이제 180여 건 가까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이제 그 날개가 커다란 초기 프로토타입의 비행기를 이제 비행하는 데 성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비하인드 내용들, 그리고 현재의 우리에게는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가, 이런 내용을 계속 시줄과 날줄로 엮고 있습니다. 보통 생각에 꺼리를 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런 한 가지 사례를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회전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과 연결을 하고 싶어 하죠. 이게 우리 머리 그리고 지능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열 에너지, 공중 보건, 그리고 교통과 통신, 컴퓨터, 기타 인류 발전에 영향을 준 다양한 혁신이 계속 이제 사례가 나오고요. 이 순간의 아이디어들이 계속 모여서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이게 결국 어떤 좀 거대한 전환을 일으키기까지의 그 과정, 이 책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변화가 어려운가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미 있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중요시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그리고 특히 저자는 이 혁신의 반작용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독가스나 핵폭탄, 이게 치명적인 무기잖아요. 사람의 목숨을 대량으로 설상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인데, 처음에는 당연히 이런 목적으로 개발된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외의 결과물을 발생하게 된 건데, 처음에는 인류의 복지, 복리 증진에 바탕을 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설계가 된 거였죠. 또한 유인 우주 탐사선, 일반 대중들에게는 뭐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뭐 아폴로가 이제 달에 뭐 닿았다, 그리고 인공위성을 띄웠다. 물론 뭐 거기 혜택을 좀 보긴 하지만 아주 피부로 좀 직접적으로 오는 그런 혜택은 아닙니다. 그런 물건들도 아니죠. 새로운 현상을 꿈꾸게 하는 어떤 혁신적인 분야이긴 하지만요. 현재로서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혁신이라기보다는 어떤 좀 공상과학의 무언가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오지 않는 와닿지 않는 이런 내용들, 한번 관심을 놓게 되면은요, 다시 따라잡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관계가 없어도 새로운 무언가에 대해서 계속 관심과 주안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저자가 이 책 전체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세상은 이 플러스적인 내용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속 말하고 있고요. 혁신에 뒤따르는 어떤 좀 저항, 이걸 항상 경계하고 주시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은 굳이 혁신이나 뭐 과학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많이 따라오는 내용이잖아요.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주위 사람들, 뭐 가족, 친지, 지인 굉장히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점이 있죠. 그런데 어떤 큰 성공이나 큰 실패를 하게 되면은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대접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인간관계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슬픔을 나누면은 이제 위로가 되고, 그다음에 기쁨을 나누면 행복이 된다. 원래는 이거잖아요. 근데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미래의 내 약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닌 것 같지만 무엇이 아닌지, 그리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설명해 보라 그러면은 또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역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요. 어떤 혁신과 개혁에 대해서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의 이익을 놓칠까 이 전전긍긍하면서 권력자 또는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아주 고집스럽게 혁신을 막은 그런 사례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커피와 마가린, 백신 접종, 유전자 변형 식품, 뭐 소셜 미디어, 여기에 관해서도 많은 논쟁과 이야기거리가 이어지죠. 예를 들어서 유전자 변형 식품을 보면은요, 처음에 유럽에서 아주 격렬한 반대가 일어났어요. 처음에 이제 영국 정부가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위험할 수 있다, 이걸 처음으로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 증상이 나오자마자 바로 인정한 게 아닙니다. 아주 당연하게도 수년간의 이제 트래킹, 추적, 조사, 관찰, 이런 것이 있은 다음에 정부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할 정도로 모든 증거와 이제 사회적 연대를 통한 전 세계적 정보 공유, 이제 이런 게 있은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대중들이 정부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이제 모든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유럽 집행위원회, 이때는 브렉시트 전이니까 이제 유럽이 다 하나로 묶여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유전자 변형콩의 수입을 승인했는데, 이제 광우병과 시기가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유전자 변형 식품이 아주 큰 오해와 의심의 물결과 맞서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놀라니까 이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이제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북미 같은 경우에는 2005년 이래로 캐나다가 유전자 변형 이 형질 전환의 작물 품종을
70가지 이상 승인하는 동안 유럽연합은 이제 15년 가까이 단 한 가지를 승인했다. 한마디로 과학의 발전 그리고 이제 개선이 늦춰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 저항 이런 게 계속 따르기 마련인데 그래서 면밀히 분석하고 고민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혁신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인가. 그리고 누가 이 혁신에 왜 반대하는가. 결국 이 혁신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런 걸 계속 살펴보는 이제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을 이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혁신에 대하는 자세가 뭐 중요하다. 이 내용은 알겠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혁신을 이끄는 궁극적인 힘이 바로 자유라는 점에 많은 좀 이야기의 포인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되는가를 여러 가지 각도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고 실패할 자유, 자유이자 권리이자 의무죠. 그리고 권력과 여러 주위의 제약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계속 중요하다는 내용이 이 책 전체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좀 마음에 드는 혁신을 지지하고 그렇지 않은 혁신을 거부할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부가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중국같이. 그리고 이제 정부가 밀어붙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개인의 자유도에 따라서 그리고 혁신에 대응하는 자세에 따라서 또 많이 다른 내용들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기업들을 보면은 원래 파이오니아 정신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세계를 움직인 발명품들은 이제 미국에서 나온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의 기업들을 보면은 이제 창업한 기업의 비율 그리고 주요 지수에 새로 이름을 올리는 흔히 말하는 이제 유니콘 기업, 그러니까 잘 나가는 기업의 비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업,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기업들이 더 오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유럽도 마찬가지라서 시가총액 상위 이제 100대 기업 중에 최근 이제 40년 사이에 창업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정체된 국가죠. 그리고 굳이 기업까지 갈 것도 없고요. 우리가 이제 외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헐리우드 뭐 블록버스터나 이런 걸 보면은요. 분명히 액션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영화인데 주인공이 50대, 60대가 많습니다. 뭐 아이언맨 같은 거를 봐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뭐 나이가 한창이죠. 이제 바뀐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다른 영화도 보면은 뭐 브래드 피트, 뭐 언제적 브래드 피트입니까? 아직도 영화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수상식, 시상식들을 보면은 배우들이 한 3, 40년 전에 보던 사람들이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굳이 뭐 미국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버라이어티를 보면은 이제 메인 시간대나 이제 주말에 황금 타임을 잡고 있잖아요. 계속 강호동, 유재석, 신동엽, 뭐 김구라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 골든 타임을 잡고 있어요. 뭐 당연히 이제 절정의 기량이 올라서 잘하죠. 그런데 한 2, 30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긴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낙 이제 뭐 의료나 이제 보건 그리고 미용이 잘 돼 있으니까 뭐 속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겉으로는 뭐 늙진 않아요. 늙은 게 뭡니까? 오히려 한 20년 전보다 더욱더 젊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과연 앞으로 우리는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하는가? 이 책을 읽는 목적이 또 여기에 더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걱정하는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 만약에 전 세계가 동시에 혁신의 속도가 늦춰지면 뭐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이 혁신 엔진에 불이 계속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다. 여기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라고 하면은 실제로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지만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좀 불관용적인 좀 내용이잖아요. 사회 전체가. 중국 정부 공산당 시진핑 주석의 어떤 좀 반항까지도 아니고요. 좀 듣기 싫은 얘기 한마디 하면은 갑자기 사라지는 예,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무슨 AI로 만든 듯한 그런 좀 뭔가 이상한 영상이 돌아다니다가 아주 초췌한 얼굴로 공식석상에 나타나서 나는 뭐 그런 말 한 기억이 없다. 내가 한 말과 저 의도가 다르다. 뭐 이런 좀 변명, 용서를 비는 듯한 그런 내용들을 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위적이고 좀 사회가 경직된 분위기로 갈 것 같은데 이 밑에서의 혁신의 불길은 꺼지기는커녕 계속 또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위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왜 미국이 지금 상당히 무리를 하면서 중국을 계속 조이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도 이런 내용들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기를 자유를 기반으로 혁신을 일굴 사람들을 주목해야 하고요. 또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만드는 흐름이 인류의 번영과 전환을 가져올 가능성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사실 이 발명, 발견, 그리고 어떤 세상을 좀 흔들 이런 혁신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잘 보고 그 사람들의 좀 뒤를 따라가는. 만약에 기업이라면 주식을 사면 될 거고요. 개인이라면 투자나 동업을 하면 될 거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일궈놓은 분야에서 뭐 작은 비즈니스를 해도 될 거고. 앞으로의 먹거리는 여기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활용해도 좋으니까 혁신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더 많은 좀 충족된 삶을 살 수 있고 경이로운 기술적 성취를 우리 이익으로 가져올 수 있고 동시에 지구 생태계도 좀 더욱 좋게 환경 친화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혁신을 대비해야 하고 혁신해야 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기존의 기득권 대기업 그리고 정부 그리고 변화에 대한 어떤 공포와 불안을 부추기는 여러 단체를 넘어서서 혁신을 작동하는 그런 키가 돼야 한다. 이런 내용에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혁신까지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더욱 좋을 일이지만 지금의 이 매너리즘이라든가 아니면은 발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그 또한 좋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대략적인 개요의 내용이 이렇고요. 이 책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혁신에 대한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제 예전에 뭐 선사시대에서부터 최신의 이제 테크놀로지까지 이제 과학의 총화의 내용까지 많이 나와요. 근데 예전 거는 다른 방송에서 많이 하기도 했었고 너무 예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매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책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좀 접해본 내용들은 좀 가급적 빼고요. 그래도 최신의 내용에 가깝다. 이런 내용을 좀 우선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이제 모기와 말라리아 이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이제 사람을 죽인 전염병, 단연 말라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리아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지난 2015년, 16년 정도에 첫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도 비용이라던가 뭐 기타 여러 가지 내용에 좀 한계가 있어서 또 몇 년 더 걸렸어요. 전파가 되는 데는. 이 백신을 보면은 말라리아 원충이 성장하거나 사람의 이제 몸, 정확히는 간인데 여기에 전염되는 것을 막는 그런 이제 기전입니다. 1986년 벨기에에서 처음 개발됐고요. 이후에 미국 육군 군사의학연구소 이쪽과 협력 연구를 통해서 효능과 안정성을 개선했어요. 그래서 EMA, 유럽의약품청이죠. 여기서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세계 최초로 허가된 이 말라리아 백신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말라리아가 극심한 지역, 그 말라위, 가나, 케냐 이런 국가들인데요. 여기에 근 100만 명 정도 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증 말라리아가 약 30% 이상 감소하는 큰 효과를 봤고요. 최근에는 이제 부르키나파소, 말리, 아프리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저소득 그리고 더 위험한 지역이에요. 여기서 시범 사업을 더 대대적으로 벌였는데 백신과 기존의 항말라리아제를 모두 접종하면은 말라리아 위험이 작게는 60%, 그리고 많게는 70% 이상까지 낮춰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백신의 효과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죠. 다만 일각에서는 이 효능과 비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아직 백신에 대한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하기에는 뭐 기간이 좀 충분히 길지 않고 그리고 비용 부담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일각이 어딘지가 안 나와 있는데 참으로 무책임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단 10%라고 하더라도 큰 부작용이 없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말라리아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해마다 몇백만 명입니다. 이게 서구 선진국가가 아니니까 책상 앞에 앉아서 한가롭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백신을 생산하는 영국의 다국적 제약기업 이 GSK,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죠. 1회분당 가격을 대략 5달러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이게 계속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이것도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사회 투여를 하면은 2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이게 또 현지에서는 이 금액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달라는 거죠. 중간에 여러 사람들이 유통 과정에 참여하고 또 워낙 운반이 어렵잖아요. 여기에 뭐 반군 세력들도 많고
기타 도적, 해적, 그다음에 유통 과정에서 상하는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착복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더 비싸지는데 그나마도 이제 돈을 더 달라는 겁니다. 물론 제약회사에 이익을 맞춰주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제 백신이라던가 어떤 좀 제품들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약회사에 이익을 맞춰주는 것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제 근원적인 좀 인간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프리카가 발전하면 적어도 말라리아로 죽는 인구가 줄어들면 아프리카도 어떻게든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경제력이 좋아지면 다시 GSK를 찾겠죠. 아니면 다른 백신을 만든 회사 여기 제품을 찾든가. 그래서 사업을 하든 어떤 무엇을 하든 간에 좀 더 긴 호흡으로 좀 긴 타임으로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각국의 정책에 있어서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신이 이렇고요. 백신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좀 질병이라든가 그런 병원체에 대한 이제 사전 조치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좀 인간이 모기에 대해서 피를 뺏기는 사실 뭐 피를 뭐 뜯겨봐야 얼마나 뜯겠습니까? 여기에 균이 이제 세균 감염이 되는 게 더 위험하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그 발병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디펜스를 잘해도 의미가 없어요. 전쟁은 오펜스를 잘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잘 때려야 되는 거죠. 현재 의료계에서 정확한 통계치가 나오지는 않지만 전 세계에서 모기가 옮기는 주요 질병, 그러니까 말라리아, 댕기열, 황열병, 기타 이런 질병들이 해마다 7억 명 이상이 감염되고요. 이 중에 중증으로 발전하는 한 100만 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치로 잡히는 게 100만 명이니까 실제로는 더 많겠죠?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은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병에 걸리면은 그야말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이제 민간 요법들이 총동원되고요. 이런 내용들이 더 악화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말라리아 이 하나만 따져도 60만 명 이상의 생명이 매년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참을 수가 없죠. 당연히 인간도 인류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최근 모기에 대한 이제 인류의 반격이 본격화되고 있죠. 질병을 옮기는 모기를 이제 개별적으로 잡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씨를 말리는 이 유전자 기술이 개발돼서 이제 상용화 직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소규모 야외 테스트는 완료가 됐고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지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이 ICL인데 여기에 이제 생명공학과 연구진들이 2010년대 후반부터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여기서 유전자 변형 모기를 대량 방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을 썼다는 건데 한마디로 번식이 안 되는 불임 모기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8세대 만에 말라리아 모기를 완전히 없애는데 성공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이제 효소 단백질을 결합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현재는 방사선을 쬐서 유전자 사슬을 아예 붕괴시켜버리는 그런 쪽으로도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어요.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모기가 태어나서 자손을 낳을 때까지 약 한 달이 안 되는 대략 26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200여일 정도의 멸종이 가능한 셈이죠. 이 연구가 이제 과학 매체들이 잇따라 이제 올해 과학 뉴스를 선정하고 있는데 연구진이 이 기술을 자연에 본격 도입하기 전에 이번에는 이제 다른 유전자를 바꾼 모기를 먼저 풀어서 그 전파 경로를 시험한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부터도 이제 불임 모기를 방사해서 질병을 옮기는 뭐 그런 실험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자손은 이제 유전적으로 유전자를 부모 양쪽에서 절반씩 물려받죠. 그런데 불임 유전자를 가진 모기가 야생의 정상적인 모기가 짝짓기를 하면은 후손은 절반만 불임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대를 거듭하면은 불임 유전자를 가진 모기가 극소수로 줄어들게 되죠. 유전자 희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하버드대 연구진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그러니까 유전자를 재배합하고 이제 가위로 자르는 거예요. 가위로 자른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하는 표현이고 정확히는 단백질 효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단백질로 밀어버리면 거기에 이제 사슬이 끊기는 거죠. 이런 내용을 이제 계속 응용해서 모기의 자손, 불임 모기와 야생 모기로부터 유전자를 절반씩 받는데 유전자 가위가 이 야생 모기로부터 물려받는 DNA에서 불임 유전자에 상응하는 부위 유전자를 또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빈 곳은 불임 유전자가 복제돼서 채우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양쪽 부모에게 모두 불임 유전자를 물려받는 그런 결과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빌 게이츠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타킨 말라리아, 이 기술명인데 이 아프리카 이 기술을 보급하는 연구를 계속 해왔어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지만 당연히 여기도 약점이 있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면은요, 내성을 가진 돌연변이가 생겨나게 돼요. 이거는 뭐 자연 법칙이죠. 과학자들이 유전자 드라이브의 대상을 이제 돌연변이가 덜한 유전자로 바꿔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영국 연구진들 있잖아요. 이 말라리아 모기에서 특정 유전자 부위를 손상시키는 또 새로운 유전자 드라이브를 개발하고 이렇게 계속 혁신의 재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는 생식에 관여된 유전자라 돌연변이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생식에 관련된 게 나오면은 좀 자손이 끊길 위험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유전자 변이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 암컷 모기가 흡혈, 즉 피를 빨지 않고 결국 알을 못 낳게 돼서 집단이 자멸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유전자 드라이브는 이제 계속 응용의 개량을 더해서 모기를 이제 넘어서서 다른 유해 생물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유전자 드라이브를 사용해서요. 실험실에서 키우는 쥐, 여기 쥐들의 털색을 단기간에 바꾸는 실험도 성공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 연구가 이제 응용하면은 세계 각국에서 어떤 좀 고립된 섬 생태계, 그러니까 멀쩡한 생태계에 어떤 외래종이 들어오면은 여기 초토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체들을 박멸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병원성 미생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응용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또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인간을 도우려고 시작되는 이 유전자 기술, 생물 무기로 악용되거나 생태계 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인도적 목적으로 모든 건 시작된다고 하죠. 그런데 인간이 하면은 항상 좀 어두운 사이드의 그런 결과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연구에는 항상 뭐 거의 대부분이지만 각 국가의 정보기관 그리고 군 관련 기관 이런 쪽에서 연구 자금을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 금액이 매우 높죠, 천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나 일반 기업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공익의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좀 어려운 난제를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아까의 그 말라리아 백신처럼 비싼 가격을 매기기가 어렵습니다.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은 주위에서 좀 욕이 바가지로 오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욕하는,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백신의 개발에 아무런 영향,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떠드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이제 연구가 생물 화학적 무기로 전용되기는 너무 쉽습니다. 만약에 아까의 그 유전자 조작 그 작용제가 사람에게 투여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 중으로 전파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성공하게 된다면은 굳이 어떤 특정 나라와 지금 유혈 사태, 좀 피 튀기는 전쟁을 하지 않고도 그 다음 세대를 절멸시켜 버리는 그런 쪽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조심해야 되는 일임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도 약간 전용을 해서 다른 개체에 이제 인간이 과도하게 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까 그 이집트 순모기가 이제 댕기 바이러스를 전파하니까 이거를 이제 멸종시켜 버리는 그런 연구를 했었잖아요. 이걸 좀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순모기가 댕기 바이러스에 오히려 항체를 만들도록 이렇게 전구를 전환시키는 거죠. 이걸 성공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모기가 댕기열을 옮기지 않고 오히려 바이러스를 막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군을 포섭해서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강한 적군을요. 그래서 연구진들이 앞으로 어떤 병원성 바이러스라도 이제 감염되면은 바로 항체로 공격하는 이제 그런 우리 편 모기를 만드는 그런 연구로 가고 있습니다. 모기에게 그러니까 인류에게 유리한 어떤 세균을 감염시켜서 말라리아 원충을 대신 공격하도록 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 중이죠. 현재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나라가 나올 정도인데요.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 이제 국가적 스케일로 좀 사이즈를 키워서 이제 시범 모기 방역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최대 50억 마리 정도의 이 박테리아 감염된 이제 불임 수컷 모기를 생산해서 방사한다는 거죠. 참고로 브라질이 전 세계에서 이 댕기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매년 환자가 중증 200만 명 이상이 보고되고 있는 댕기열 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작은 혁신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지역 간의 편차 같은 생각지 못한 난제가 또 나왔어요. 예를 들어 열대우림이 많은 인도네시아, 여기는 댕기열 발생이 80% 가까이 감소하는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5개 도시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제 시골 지역 같은 곳에서는 댕결 발생이 70% 가까이 줄었어요. 그런데 도심 한복판인 이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곳에서는 한 30%에서 40% 정도 감소. 이게 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생 모기 개체 수가 더 많은 곳일수록 이 박테리아 감염된 수컷 모기 방사가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대도시 지역을 보면은 인근 주민들이 이제 이 실험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모기를 뿌린다는 거에 대한 이제 기분이 안 좋겠죠? 찝찝하고. 그래서 이 모기 방사의 여러 행정적인 지장을 받으면서 성과가 많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말라리아에 대한 이제 인간의 연구, 인간의 공격이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 말라리아는 인간에게 해만 끼쳤는가? 뭐 대부분은 해만 끼쳤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 말라리아가 오히려 아프리카를 지킨 그런 역사적 내용도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럽인들의 대항해 시대,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대를 보면은요, 이제 신대륙 아메리카를 찾는 그런 모험의 여정이잖아요. 굉장히 아름답고 진취적이고 그런 개척 정신이 있는 그런 걸로 묘사가 되지만 당하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을 찾는 그러니까 아메리카는 신대륙. 근데 상대적으로 아프리카는 구대륙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전부터도 좀 아프리카는 역사에 등장을 했었죠. 대부분은 북부 아프리카 쪽이지만 예를 들어 북부 아프리카의 고대 이제 페니키아 여기에 이제 카르타고가 건설되었고요. 로마 제국에 점령되는 뭐 한니발이 나오고 스키피오 뭐 이후에 뭐 아우구스투스, 시저 이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이 로마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시기에 오면은 이 중앙 아프리카 쪽 그리고 사하라 이남 이 서아프리카까지 원정대와 탐험대를 보낸 그 점령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격적으로는 14, 5세기부터예요. 예를 들어 포르투갈인들을 보면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이전에 아프리카 서해안을 탐험해서 여러 섬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대륙이 유럽인들에게 식민지화된 것은 19세기가 훌쩍 넘은 그러니까 상당히 좀 갭이 있는 기간이에요. 의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가 도대체 어떤 군사적 파워가 있어서 그토록 오랜 기간 저 강한 서구 제국주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프리카가 이토록 오랫동안 유럽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된 이유, 만리장성이나 어떤 특별한 무기나 강력한 전투력이 아니고 바로 전염병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인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도시를 건설한 것이 이제 기록으로 보면 한 16세기 이후부터 탐험은 그 이전부터 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 정도 시기고요. 당시 영국과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런 나라들이 아메리카의 노예를 데려갈 때 아프리카 해안에만 뭐 겨우 배를 정박시키는 이 정도의 관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안에 배를 대는 정도는 했지만 이제 아프리카 대륙 내부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바로 질병 때문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질과 황열병, 뭐 장티푸스 이런 여러 풍토병이 유럽인의 아프리카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질병의 원인은 단연 말라리아였죠. 당시 말라리아에 한번 걸렸다. 그럼 유럽인들은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중병에 걸리거나 죽어나갔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이제 자기들한테는 풍토병이니까 어떤 낮은 정도의 말라리아를 평생 반복해서 앓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면역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럽인들은 저항력을 키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예를 들어 한 1800년대 내외를 보면은 아프리카 동부를 탐험하던 유럽인 예를 들어 100명 있다. 그러면 이 중 8, 90%가 질병으로 사망하는 그런 역사적 기록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민간이나 탐험대만 이 말라리아에 죽은 것이 아니고요. 식민지 건설을 하려고 해봤어요. 그런데 해안에 주둔했던 이 군인들도 계속 죽어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1819년에서 1836년 여기 시에라리온에 이제 한 2천여 명의 백인 군인을 파견했었는데 그 중에 1000명 정도가 사망한 그러니까 사망률이 거의 50%에 육박하죠. 그래서 죽음의 땅으로 좀 불리는 이런 영국 쪽의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1824년 한 해에 영국령 골드코스트에서 죽어나간 유럽인이 이제 100명 중에 95명. 19세기 초에 와도요. 아프리카 주둔 백인 군인 중에서 전체의 80% 가까이가 풍토병으로 사망하는 그리고 만기 복무를 끝낸 사람이 불과 2%에 불과하다는 이런 충격적인 통계치도 많이 있습니다. 말라리아가 유럽 침략자에겐 재앙의 질병이었지만 아프리카인들에게는 어떠한 무기보다도 강력한 보호막이 된 셈이죠. 그런데 또 세상에 한쪽만 유리하게 진행이 되진 않아요.
치료약을 고심하던 서구 국가들이 마침내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이 아프리카가 아니라 다른 식민지 지역에서 이제 벤치마킹을 한 건데 남미 원주민들을 보면은 오래전부터 이제 기나 나무 여기 좀 수액을 받아서 열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쪽을 좀 점령한 이 스페인 점령자들이 페루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게 이 수액을 의학명으로 이제 퀴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수액이 말라리아에 효험이 있다는 사실이 점차 유럽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요. 그래서 독일인 탐험가 알렉산더 폰 훔볼트 이 사람이 18세기 말에 에콰도르에서 이 기나나무 껍질의 약효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서 유럽에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퀴닌 또는 키니네라고 불렀는데 결국 이 약물이 말라리아라는 전염병을 인류가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프리카인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온 그런 약물이 되었어요. 이 치료제로 유럽인들이 말라리아를 극복하고 이제 미지의 땅으로 밀고 들어온 그런 내용이죠. 유럽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프리카를 이제 열기 위해서는 우선 말라리아 특효약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지만 별로 발전의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됐는데 아프리카에 주둔하는 병사들 가운데 북아메리카 카리브해 쪽에서 온 군인들의 사망률이 유럽에서 온 백인 군인들에 비해서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카리브해 현지에서 현지인들의 사망률이 유럽인 군인의 사망률보다 2배나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오히려 백인들이 더 강했는데 이 아프리카 오니까 역전이 됐다. 그럼 여기에 뭔가 원인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료진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유럽인들보다 아프리카에서 적응력이 높은 이유를 점차 규명해 나갔어요. 결국에 이 카리브해 원주민들이 어려서부터 황열병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면역력이 없는 백인들에게만 아프리카가 이제 죽음의 땅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단의 신부들도 여기 동참을 했는데 일찍부터 이 퀴닌이 말라리아 특효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본국인 스페인에 보고해서 의학계의 그 효능을 널리 알리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를 보면은 이 가톨릭과 기독교 종교인들이 식민지 정복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쩌면 이 전도와 사역을 위한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정보원 아니면 홍보 및 선전 조직, 각종 모략에 활용되거나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다시 퀴니네를 보면은 유럽 침략자들이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말라리아와 여기서 파생된 각종 풍토병에 많이 시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퀴닌을 적극 도입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우선 그 양이 부족했고요. 양이 부족하다는 거는 가격이 비싸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껍질이 유럽에 한번 들어갔다 다시 와야 되는데 이게 기간이 좀 지나면 다른 이제 품목들과 섞여서 품질과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신교도 국가잖아요. 이게 가톨릭 수사들, 가톨릭 신부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이걸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 청교도 혁명의 지도자였던 올리버 크로멜은 이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이게 교황의 치료법이라면서 이 퀴닌 복용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퀴닌이 엄청나게 독했다고 합니다.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서 결국은 알려지게 되겠죠? 한번 이 프로토타입이 나왔으니까. 결국 유럽인들은 이 아프리카 풍토병을 극복해 나갔고요. 결국 이로 인해서 아프리카는 이제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백인들이 말라리아 해법을 알게 되면서 아프리카는 순식간에 유럽에게 넘어갔고요.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하는 이 철제선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제 기관총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상대가 안 됐습니다. 이런 장비와 무기로도 건너지 못했던 이 말라리아의 장벽이 해제되면서 이제 아프리카인들은 아메리카의 노예로 팔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현지 이 서구인의 노예 그 이하 신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질병의 치료, 테크놀로지의 개발이 반드시 인류 역사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이런 케이스로 많이 인용되는 사례예요. 말라리아와 아프리카 역사 속의 슬픈 새드 엔딩이죠. 자, 백신과 말라리아의 내용이 이렇고요. 다음 혁신의 내용. 이 혁신이면서 혁신을 반대하는 좀 독특한 케이스라서 한번 좀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제목은 이퓨얼인데요. 인공석유예요.
현재 국제 에너지 시장을 보면은 이제 유럽연합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이제 2035년부터 신규 등록을 금지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퇴출시키는 쪽으로 이제 그 합의체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등의 친환경 차량으로 이제 옮겨가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에 독일이 강력히 태클을 걸어요. 그래서 이 이퓨얼이 결국 살아남게 됩니다. 독일이 이렇게 좀 무리수를 둬서 거부권을 좀 행사한 게, 그러니까 독일하면 자동차가 베스트 산업이잖아요. 100여 년 넘게 유지해온 자동차 산업의 패권을 쉽게 내주기 싫은 거예요. 뭐 그런 의지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전환의 시대를 최대한 늦추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이런 목적으로 이 이퓨얼을 대안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이퓨얼을 사용하는 내연 자동차도 탄소 저감 효과가 있으니까 판매를 인정해야 한다. 뭐 이런 논리죠. 어쨌든 여러 좀 과정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이 가능한 이 합성 연료, 그러니까 이 이퓨얼을 이걸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은 일단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2035년부터 이제 금지가 되지만 이퓨얼을 사용하는 차는 일단 살아남았어요. 일단 여기는 뭐 유럽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테스트 베드라던가 아니면 벤처 사이즈로 좀 발을 담그고 있어요. 예를 들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퓨얼 전문 기술 기업 인피니움사인데 여기에 투자를 결정했고요. 현대 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덴마크의 이런 벤처 기업과 기술 협력을 체결했고,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는 협력도 하지만 자체 이 석유 정제 시설인 그 SK 울산 컴플렉스에 이 이퓨얼을 투입해서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뭐 기타 이 조기 사업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청정수소 생산, 그리고 이산화탄소 포집, 이퓨얼 합성 이런 양산에 필요한 기술들이 아직 개발 중이라서 과연 이 이퓨얼이 경제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많은 퀘스천 마크가 있다고 해요. 현재 화석 연료 수준이 이제 리터당 우리가 이제 소매가가 한 1,500원에서 뭐 그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지 좀 의구심이 있다. 이게 현재 학계의 대부분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이퓨얼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좀 시끄러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가? 이게 전기를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이제 합성 메탄인데요. 수소를 이산화탄소와 결합 가공해서 생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신재생 에너지로 물을 분해해서 만든 수소,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활용하면은 사실상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연료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유럽, 정확히는 독일 이제 자동차 업계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 내연 기관차의 구조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최대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휘발유와 동일한 성분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 중에 배출가스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연료 생산 과정에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가져가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져간 거와 내뱉는 것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 에너지라고 불리고 있어요. 수억 대가 넘는 내연기관차를 한꺼번에 전기차로 바꾸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도기의 어느 한 지점으로 인정을 해준다. 저는 이 정도 의미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요. 일단 생산 과정이 친환경적인 거는 맞습니다. 이 퓨얼 같은 경우에 이제 수소 분자가 필요한데 태양열과 풍력 등의 이 친환경 발전으로 얻은 이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만드는 이제 그런 연료예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죠, 포르쉐. 이미 수년 전부터 엑선 모빌이라던가 기타 이제 영미권의 이제 정유, 석유 이쪽 회사들과 함께 엄청난 금액을 투입해서 이 이퓨얼 개발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현재 대략의 상황이 이렇고요. 그러면 이 이퓨얼은 좀 갑자기 나온 어떤 좀 물건인가? 그렇지는 않고요. 히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 이제 독일이 이제 전 유럽의 연합군, 여기에 더해서 미국까지 1대 다수로 싸웠잖아요. 당연히 독일군의 전투력이 엄청나게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전에 준비가 잘 돼 있고 훈련이 철저했다고 해요. 물론 뒤로 갈수록 좀 물자 보급이라던가 병력이 힘들었지만 어쨌든 간에 병력의 질이라던가 아니면 전투력은 뛰어나다고 해도 탱크라던가 비행기 이런 중장비를 움직이는 데는 석유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독일은 석유가 나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석탄은 좀 나지만. 그래서 독일의 석유 소비량이 한 4천만에서 5천만 배럴이 들어가야 되는데 당시 미국은 한 10억 배럴을 사용하고 있는 수준.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개시되자마자 최대 산유국이었던 미국은 연합국들에게 석유를 무한 제공했는데 독일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유전이 없으니까 만성 이제 유류 공급에 공급 부족이 시달렸어요. 그런데 독일이 자신 있게 전쟁을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인공석유 때문인데요. 석탄을 액화시켜서 합성석유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석유와 석탄의 주성분은 똑같이 탄소와 수소예요. 차이가 있다면 석유는 수소의 비율이 13%, 석탄은 5%, 이 차이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석탄에 수소를 더해서 이제 석유와 비슷하게 맞춰주면은 석유와 유사하게 전환시킬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 여러 과학자들이 이 석탄으로 인공석유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획기적인 방법으로 합성석유의 제조에 성공한 사람이 바로 독일의 화학자 프리드리 베르기우스입니다. 석탄을 석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석탄에 있는 이 고체 탄화수소 이걸 과도한 열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하고요. 압력을 조심스럽게 가해서 수소를 공급해주는 이 과정을 잘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르기우스가 이 같은 고압 반응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내요. 석탄이 수소가스와 이 고압에서 가열이 되면은 이제 과열 현상이 일어나서 만들 수 있는 석유의 양이 적어지는 이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베르기우스가 이 국소 과열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석탄을 잘게 부스러뜨려서 중유와 섞고 이것을 고압의 수소로 처리하는 방법까지 연달아 개발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플하면서도 아주 기발한 이 방법으로 석탄의 대부분을 중유나 중진류로 만드는데 성공하게 돼요. 그래서 베르기우스는 이 같은 업적을 인정받아서 이제 칼 보슈와 함께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칼 보슈는 이제 질소비료 만드는 하버 보슈,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뒤에 이제 독일군은 이 베르기우스의 방법에 의해서 결국 석유 만성 부족을 해결하게 됩니다. 항공용 가솔린의 경우에는 이 95% 가까이가 합성석유로 충당되고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이 사람의 발명이 없었으면 아마도 독일은 전쟁 자체를 시작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도 사실 이제 1944년 5월에 연합군 측의 수백 대의 폭격기를 동원한 그래서 합성석유 공장을 이제 쑥대밭으로 만든 이제 그 전쟁으로 사실 끝났거든요. 그 뒤는 이제 정해진 과정을 확인하는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이 폭격 1년 정도 후에 결국 독일은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항복과 함께 안타깝게도 이 베르기우스의 합성석유는 이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돼요. 왜냐면은 이제 인공석유를 만드는데도 이제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싼 이 중동산 석유가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공석유 공정과 기술은 필요가 없어졌겠죠?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석탄을 독일로 수출하던 이 남아공의 국영기업이 있었는데 이게 사솔이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 공정과 기술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 전에 독일을 많이 도와줬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가져가도 되겠다. 뭐 이런 내용의 협의가 있었겠죠. 그래서 현재도 이 합성석유 기술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가 이 남아공 그리고 중국입니다. 최근에서야 이제 독일이 다시 이피올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수준이고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은 좀 완화됐지만 예전에는 이제 인종차별 정책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오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아공은 자체적으로 워낙 자원의 보고였기 때문에 사실 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지간한 건 자체 조달이 됐으니까요. 다만 그래도 이제 유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석유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인공석유로 이제 상당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베르기우스 때부터 거의 한 뭐 8, 9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석탄의 탄소 대신에 이산화탄소의 탄소를 사용하고요. 물에서 전기 분해한 수소와 결합시킨 이 인공석유가 새롭게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나왔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슈퍼세녹스라는 브랜드명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정유회사들의 강력한 반대, 그리고 정부의 유류세 부과, 그러니까 뭐 세금을 너무 세게 매기니까 이게 뭐 가성비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정착되지 못하고 퇴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만든 인공석유가 전기 기반 연료의 약자인 이 퓨얼로 돼서 오늘날 이제 살아남게 된 겁니다. 비교를 해보면은 석탄 발전의 경우에는 석탄 속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기 중 이산화탄소가 늘어납니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겠죠. 그런데 인공석유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연료를 만들고 그 이산화탄소가 다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이니까 지구 전체로 보면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양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줄지도 않죠. 그래서 탄소 중립. 이 인공석유는 이제 휘발유와 동일하게 상온에서 액체로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주유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나 석탄 같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배출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석유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엔진이 돌아가는 이 내연 자동차의 강국 독일, 일본 아주 적극적으로 인공석유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제품이면서 혁신에 방해가 되는 그런 제품으로 명명을 했는데 물론 제 개인 기준으로요. 현재 메인스트림을 보면은 전 세계의 이제 핵심은 전기차로의 에너지 전환이죠. 즉 에너지의 주체가 배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공석유, 이 이퓨얼은 기존의 엔진 베이스의 내연기관 이 자동차의 기술력 그리고 그동안 쌓아놓은 인프라와 테크놀로지를 버리지 못하는 아니면 또는 버리기 싫은 그런 유럽製고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정확히는 유럽이 아니라 독일이지만 그래서 일단 미국이 전기차의 전환을 대내외에 천명을 했죠. 그래서 총 판매 차량의 이 탄소 배출 한도를 엄격히 제한했고요. 2032년까지 판매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스텝 바이 스텝을 펼치고 있고 각종 보조금을 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에 최대 혜택을 입는 기업들이 바로 한국의 배터리 셀 제조업체와 양극재 제조업체들입니다. 물론 보조금만으로 모두가 전기차를 살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정부 정책에는 당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벌금으로 채찍질을 세게 하면은 빠르게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세금 정책은 당해낼 재간이 없죠. 그리고 전기차가 피로도 면에서 확실히 좋아요. 전기차를 한번 타본 사람은 다시는 이제 내연기관차로 못 돌아간다. 하기야 이거는 뭐 개인용하고는 좀 다르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하루에 30분, 1시간 이렇게 출퇴근용으로 쓰면은 큰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대부분을 이제 차에 타고 지내는 영업용 또는 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전기차를 메인으로 이야기하지만요. 이 외에도 드론을 포함한 도심항공, 이 UAM이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할 ESS, 그리고 각종 로봇들, 그리고 비행기와 소형 중형 선박들의 전환 이런 걸 보면은 독일계가 밀고 있는 이 퓨얼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인공석유가 보급되어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수명이 연장되면은 배터리 전기차의 전환 속도가 약간 늦춰질 수는 있겠죠. 물론 세상에 뭐 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만은 사실이고 유럽에서도 독일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참여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고 일단 뭐 이야기하면 과연 얼마면 즉 리터당 얼마에 공급하면은 팔릴 것인가? 석유 기준으로 봐서 지금 대략 10km 정도를 가는데 리터당 1,000원 정도까지는 와야 경쟁이 되는 상황일 겁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싸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보다 구조가 훨씬 단순하니까 유지비나 수리비가 훨씬 줄어듭니다. 엔진 오일을 갈 필요도 없고요. 그 안에 뭐 미션이라던가 이런 것도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 아주 정말 소량의 비용만 드는 정도예요. 그리고 고장 자체가 워낙 안 납니다. 구조 자체가 심플해가지고요. 그러면 이를 감안하고 내연 자동차를 사용한다. 그러면 사실상 1리터에 1,000원 아래로 와야 되는데 세금 체계도 있고 과연 어떻게 될는지 개인적으로도 매우 궁금합니다. 현재는 이제 회사에 따라서 목표치가 다르긴 한데요. 그 회사들이 생각하는 모든 조건들이 잘 진행되었을 때 빠르면 2040년 또는 2050년 정도에 한 리터당 한 1,000 몇백 원 정도를 맞출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시기에는 어쩌면 이제 전기차 이후에 수소차의 시대가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시기잖아요. 그런 가정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퓨얼이 그때까지 크게 비용도 받지 못하면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해서 20여 년 이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퓨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지만 그러나 미래는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알아두고 준비해두는 것 정도는 좋은 일이라는 생각에 이 이퓨얼을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서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중입자 치료인데요. 꿈의 암 치료 기계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이제 말 그대로 무거운 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한 다음에 이 고에너지 빔을 몸에 투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양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작동 원리를 가진 건데 대부분의 암 종류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아주 짧은 치료 기간과 낮은 부작용 그리고 매우 우수한 치료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그야말로 미래의 치료법, 꿈의 치료법이라고 불릴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이제 생물학적 효과가 기존의 X선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를 많이 했잖아요. 여기보다 최소 2배, 많게는 서너 배 정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게 매우 매력 포인트예요. 이 이유가 중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선이나 양성자와 비교했을 때 보다 더 높은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의 DNA를 파괴한 효과 역시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직접 DNA를 파괴한 효과가 크다. 이게 DNA 주변의 산소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뜻하고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 방사선 치료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 저산소 종양. 여기서도 중입자 치료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그런 기전입니다. 이 중입자 치료를 보면은 브래그 피크라는 이제 물리학적 현상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피부와 종양 주변의 정상세포에는 적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다가 암세포 조직에 도달하면은 이제 고용량의 에너지를 한 번에 쏘는 그래서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효과를 이용한 거예요. 이러한 물리적 특성을 이용해서 정상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중입자 치료가 가능한 암이 혈액암을 제외한 모든 고형암에 좀 한정돼 있습니다.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전립선암을 먼저 적용증으로 해서 점차 타고형암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골 연부 조직 6종 그리고 악성 흑색종 이런 희귀암 치료를 포함해서 3대 난치암으로 꼽히죠. 췌장암, 폐암, 간암. 장기적으로는 이쪽으로도 효과적인 치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브래그 피크란 특성을 통해서 이제 보통 재발하잖아요. 뭐 직장암 같이 주변 정상 장기를 최대한 보존해 줘야 하는 상황 등에서 이 중입자 치료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과 과정이 뭐 질병에 따라서 다양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까지보다는 상당히 심플해요. 때에 따라서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러 번에 걸쳐서 치료를 해야 하죠.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이제 토탈 12번 정도 치료가 필요하고요. 대부분의 다른 암은 4번에서 이 16번 사이에 치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게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기존 방사선 치료와 비교하면 정말 적은 횟수예요. 그리고 짧은 치료 기간을 가지고 있고 훨씬 낮은 부작용, 그리고 우수한 효과적인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 에일리언이라든가 아니면 SF 우주 공상 뭐 그런 영화를 보면은 제 주인공이 어디 부상을 입거나 뭐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치료실에 좀 캡슐이나 탱커 같은 거에 들어가서 이제 기계를 작동시키면은 기계가 막 작동하면서 몸에 있는 상처가 치료되고 질병이 치료되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잖아요. 좀 초기 단계의 그런 기계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기암과 전이암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없다. 물론 현재 기준이지만요. 그러나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없었던 획기적인 치료법이라는 데에는 아마도 이의가 없을 듯해요. 지금까지는 어떤 아주 독한 화학약품에 의해서 화학적 치료를 받거나 그러니까 뭐 방사선 치료를 포함해서요. 아니면 생물학적 신약을 복용한다거나 그도 안 되면 외과적인 수술 처치를 했는데 셋 다 부작용이 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오래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게 환자에게 대단히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고정된 어떤 암 환자가 장기로 입원을 해서 계속 좀 투여를 받는 게 유리하겠죠? 병원의 경영이란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제 암 진단, 암 판정을 받는다. 그러면 겁이 덜컥 납니다. 그래서 병원에 시키는 대로 하는데 병원이라는 곳이 또 생각해 보면은 가장 클린하고 가장 위생에 철저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은 아주 다양한 종류의 환자들이 모이는 이제 그런 곳이잖아요. 우리 왜 코로나 백신을 보면은 뭐 저도 좀 약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코로나 백신을 좀 투여받고 굉장히 몸에 데미지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정상적인 환경에서 이 백신을 맞았을 때도 이 정도의 데미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몸이 굉장히 쇠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을 해서
어떤 항암 치료라던가 그런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방사선 치료 몇 번 받는 순간 몸이 훅 갑니다. 당연히 저항력, 면역력도 약해지고 그 약에 이제 몸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에 더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제 병원균에 2차 감염의 위험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입자 치료를 받으면 일단 그 치료 효과도 좋지만 기간이 짧고 부작용도 매우 적다는데 저는 좀 큰 매력을 느낍니다. 그런데 당연히 세상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한 번 치료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현재는 약 5천만 원 정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중입자 치료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해외로 나갔어요. 그러면 뭐 1억 이상은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좋아진 상황이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마 장기적으로 보험 적용의 여부도 가능하니까 좀 기다려보면 좋은 소식이 있을 듯도 해요. 국가의 입장에서 봐도 이제 암 환자가 장기적으로 그 노동력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적 가치를 잃는 것보다는 지금 건강보험 재정을 좀 투입해서 이 사람을 사회적 구성원으로 돌리는 게 여러모로 국가의 이득이잖아요. 마침 또 인구도 이제 줄어들 추세니까 저는 여러모로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은 뭐 확실할 테니까 이 중입자 치료를 비롯해서 새로운 이제 신치료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굳이 혁신이란 주제를 떠나서 나의 생명과도 좀 직결이 되니까 좋은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입자 치료가 이렇고요. 다음은 하이퍼루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철도의 역사와 개를 같이 하죠. 그래서 먼저 철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고속철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1964년에 일본의 신칸센, 이게 고속철도의 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궤도 바퀴를 갖고 있으니까 이 마찰 저항 그리고 구름 저항 이런 걸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의 진동 저감, 선두부의 공기역학적 설계, 뭐 동력 분산식 추진, 기타 많은 이제 개량점 혁신적인 요소들을 도입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한계 사항으로 인해서 맥스 속도가 500 후반대, 뭐 아무리 많이 쳐도 600km 정도 이게 한계로 나온다는 점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애초에 방향성을 달리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부상열차. 뭐 자기 부상열차를 이용하자는 게 이제 독일 방식. 그 다음에 펜과 양력을 이용하자는 것이 이제 영국의 호버트레인 방식, 그리고 프랑스의 아에로트랭 방식.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띄우는 방식을 보면은 고속에 더해서 이제 중량이 감소하니까 공기 저항이 계속 커져요. 이게 한계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나온 것이 이 튜브 방식입니다. 아예 튜브를 씌우고 공기 저항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공 상태로 만드는 건데 이 구상에서 이제 기술적 어려움을 덜어내고 현실적인 구현을 하자. 이것이 바로 이제 하이퍼 튜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가장 먼저 이 하이퍼 튜브를 세계 최초로 사업화를 했는데 이게 뭐 국가의 위주로 하는 게 좀 여의치가 않았겠죠? 여러 제한 요소들도 많고.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지나다가 2012년, 2013년에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하이퍼루프 용어를 꺼내들고 이제 구상을 선보인 다음에 오픈소스로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유형의 이 캡슐, 주행체, 뭐 기타 차량, 이런 분야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사람의 뭐 이야기, 그리고 이 사람의 방식에는 저도 뭐 여러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내용, 예를 들어서 전기차, 테슬라죠. 그 다음에 인공위성과 여기 관계된 저 위성 체계, 스페이스X, 그 다음에 대형 우주선, 스타쉽, 그 다음에 기가팩토리, 기타 화성 우주 탐사선, 여기에다가 이제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하이퍼루프에 연결시키는 이 보링, 여러 가지로 세상을 움직이는 이 가장 선두에는 항상 이 사람이 서 있습니다. 좀 세상을 우습게 보고 다른 사람을 좀 낮게 보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막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비상장이라는 거를 좀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잖아요. 도치코인. 사람들을 좀 우롱하는 듯한 내용을 해서 화가 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좀 세상의 변혁에 가장 앞장서서 여러 가지의 혁신의 선두에 서 있다. 이 점만은 분명히 인정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내용을 더해서 좀 이야기를 보면은요. 지난 2013년에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 하이퍼루프 교통 시스템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했지만 여기가 이제 세계에 좀 리딩권을 가져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 사이를 잇는 기존의 이제 궤도 차량, 고속철도 계획이 좀 시대착오적이다, 낡았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기술이다. 그래서 날씨라던가 기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체 동력을 얻고 안전하고 빠르고 저렴하게 갈 수 있는 이 하이퍼루프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스탠다드 프로토타입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 진공 상태인 튜브 속을 자기 부상 상태에서 시속 1220km로 다니는 방식이 해답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동력은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리튬 배터리. 이 방식을 쓰면은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약 30분에 갈 수 있고 건설에는 한 70억 달러가 든다. 그러니까 기존의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비용의 약 5% 정도밖에 안 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뭐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빠른 운송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이 공기저항인 그의 말은 사실이고요. 바퀴의 마찰 때문에 속도가 안 나는 것도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보통 우리 비행기가 성층권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미사일이 우주 밖으로 나갔지만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게 뭐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악천후에 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날씨에 많은 영향을 받고요.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이 하이퍼루프를 해야 된다. 그러나 지표면 고도에서 공기를 희박한 상태로 만드는 일도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상도 당연히 그렇고요. 게다가 이 하이퍼루프를 보면은 튜브 안에서 고속으로 가속하고 회전시켜야 되잖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만 들어도 위험하죠. 그리고 시속이 1220km입니다. 어디 살짝 닿으면은 큰일 나겠죠. 그리고 아주 꼼꼼한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데 주로 직선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아주 완만한 곡선을 돈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공학적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또 머리를 썼어요. 하이퍼루프를 자기가 발표는 하지만 직접 건설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오픈소스 방식으로 세상에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본 아이디어를 제공할 테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를 누군가가 만들어 봐라.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어쨌든 내용 자체는 참신한 게 맞으니까 각 나라에서 좀 투자가 들어가는 여러 좀 테크놀로지 스타트업들이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왠지 잘 될 것 같은데 이 하이퍼루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먼저 공학적 문제인데 길이 수백 킬로에 걸쳐서 진공을 유지할 만큼 튼튼한 튜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무게가 무겁겠죠. 그리고 직선으로 평탄하게 놓으려면은 여기를 연결하는 벽, 토대 이런 기반 시설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힘들어요. 그리고 일교차가 심하거나 계절적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추운 밤에 이어 더운 낮이 교차로 오면은 이 연결 부의 열팽창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좀 기밀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니까 이 계산에 의하면은 방대한 표면의 면적 1제곱센티미터당 높이 10m의 물기둥이 누르는 것과 같은 대기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공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긴급 상황에서 승객을 구해야 되는데 이 튜브 속을 기존의 진공에서 대기압 상태로 바꾼 다음에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누출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튜브의 압력을 다시 높이고 낮추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위험해지겠죠? 그리고 이 포드 자체가 항상 가압된 상태로 있어야 하고 승객을 대기압 상태에서 태운 다음에 에어록을 통해서 진공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인이 우주 정거장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거 연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좀 상황이 그러니까 고장이 날 가능성도 있고 안 좋은 상황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물론 뭐 혁신을 계속한다, 기술 개발한다, 그럼 가능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고 이 과정에 큰 희생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기반 철도 시스템과 전혀 호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반 시설을 처음부터 여기에 맞춰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 확보비부터 엄청 크고요. 교외 노선을 짓고 도심으로는 이제 대심도 분기 건설 이런 방식 등이 제한되는데 터널이라든가 튜브, 펌프 이게 다 비표준화 될 거고요. 단가가 매우 높은 그러니까 이게 대량 생산을 못 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을 선도해서 전 세계 글로벌 표준을 선점한다. 그럼 많은 메리트를 얻을 수 있겠지만 비용 대비 과연 그런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였으면은 분명히 일론 머스크가 먼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안 그랬죠. 그리고 에너지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의 신칸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부상 열차가
에너지를 더 씁니다. 이게 실험치가 있어요. 진공관에서 달리면 이 에너지는 절약되지만 이거를 만드는 그 사전 작업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공 펌프는 동력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제동할 때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주선을 보면은 이제 쭉 빠른 속도로 나아가잖아요. 어느 목적지에 가면 이제 멈춰야 되는데 저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찰이 없으니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에너지를 이제 태양광을 이용해서 태양 전지판에서 얻겠다고 구상을 했지만 아무리 태양 전지판 이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와 기반 시설, 유지 관리 비용 때문에 태양광은 여전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러한 좀 대규모 인프라를 구동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비례한 많은 땅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밤에 열차를 운행하려면 낮에 축적해놔야 되니까 많은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배터리는 아무리 싸도 지금 뭐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거의 차값의 반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에너지 문제에 트러블이 있죠. 그리고 수송량에 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책에 나온 계산을 보면은 시간당 승객 5천 명을 수송한다. 그러면 터널로 이제 28명이 탄 포드를 운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에 180대 정도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20초마다 한 대씩 출발해야 돼요. 이게 되겠습니까? 제 시간에 출발할 포드를 타려면은 미리 와서 줄을 서야 하고 아주 빠르고 잽싸게 예, 탑승을 해서 안전을 담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짧은 신호등을 건너가는 정도의 모든 게 마무리돼야 됩니다. 이게 지하철도 안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운행 수단이 이 하이퍼루트밖에 없다. 그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주위를 보면은 다른 열차가 있고 그리고 비행기도 존재하고 있고요. 나라마다 좀 노선은 다르지만 장거리 버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아서 이미 비용 효율화를 이룬 이 경쟁 상대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러 단점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단점은 이제 테러예요. 물론 다른 비행기나 열차도 이 테러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많은 개선과 개량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 하이퍼루프는 테러를 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차량 자체에 테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전력망에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 오는 곳에 테러를 해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공 상태에서 여러 가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차단하고 교체하고 다시 아진공을 잡고 이런 복구 시간에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비용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뭔가 좀 테크놀로지, 이 혁신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하이퍼루프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저자가 결론을 내리면서 이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퍼루프의 내용을 이야기해 봤고요. 대부분은 혁신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어떠한 혁신을 통해서 오늘날의 발전을 이뤄왔고 앞으로는 어떤 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중간에 이제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 중에 끝판왕 이제 여기서는 정부로 명칭을 했는데 정부가 혁신을 방해하는 케이스가 대단히 많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든 기득권 세력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기업일 수도 있고 같은 벤처나 같은 혁신가 세력이지만 조금 더 앞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여러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책에 나온 내용을 베이스로 한번 정부가 혁신을 방해하는 사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이동전화인데요. 그러니까 핸드폰이죠. 이 역사가 아주 다양한 로비 집단이 정부의 압력을 가해서 어떤 관료주의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이동전화가 오늘날보다 수십 년 더 일찍 출현할 수 있었는데 정부의 방해 그리고 특정 어떤 기득권과 손잡은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늦춰졌다. 이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은 1945년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조만간 시민 수백만 명 이상이 손에 드는 무선 전화기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공표하게 됩니다. 물론 국가, 정확하게는 연방통신위원회의 면허를 받아야겠지만 그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미 공학적인 내용을 끝났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낙관론을 편 이유가 이제 셀룰러 개념이 완성됐다는 건데
이 기술이 혁신 중의 혁신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통신을 보면은 송신자가 이제 수신자에게 선으로 연결된 그런 상황에서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송신자의 무선 전화기가 수신자의 무선 전화기와 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가장 가까운 전파 안테나만 연결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고급 기술이면서도 좀 심플하게 문제를 해결한 그런 기술의 총집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 안테나는 이 전선을 통해서 수신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전파 안테나와 연결되는 이런 내용인데 사용자가 움직여도 새 기지국으로 매끄럽게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좀 변수를 다 차단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이제 거리에 비례하니까 거리가 짧아지면 에너지가 절약되고 전파 스펙트럼을 국지적으로만 이용해도 총 용량을 늘릴 수가 있으니까 무선으로 한 번에 수십만 명 이상이 대화할 수 있다. 이런 결과치를 갖고 온 거죠. 아주 획기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됐어야 되는데 이 연방통신위원회가 기지국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이 미국 통신업체 AT&T의 신청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 거부 사유가 극소수만 이용하는 사치스러운 서비스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말도 안 되죠. 당시 연방통신위원회 입장에서 보면은 이 통신은 그렇게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보다는 텔레비전이 우선이었고요. 그 결과로 텔레비전이 이 전파 스펙트럼에서 아주 중요하고 많은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셀룰러를 포함한 이 육상 이동통신의 이 퍼센테이지는 5% 이하였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이 할당받은 주파수를 전부 사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 미사용된 이 스펙트럼은 그냥 놔둔 거죠. 그러니까 한 세대 넘게 이동통신 무선을 막은 겁니다. 1950년대에 와도 채널 중에 3분의 2 이상이 쓰이지 않고 있었지만 방송사들은 이 권리를 계속 지키기만 했고 내가 쓰지 않더라도 이 통신 쪽에 이걸 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대정부 로비를 했어요. 그 이유는 경쟁 상대를 말살해서 면허를 받은 텔레비전망과 과점 체제를 유지하려는 그런 의도에서였죠. 그리고 그 주체가 이제 무선 공중통신 사업자, 그리고 모토로라 이런 집단들이 아주 격렬하게 반대했는데 대역폭이 한정된 이 규모가 크고 비싸고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사업인 이 송수신기 제조를 본인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T&T 같은 경우에도 이 셀룰러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합리한, 그러니까 불리한 내용을 많이 당했어요. 반독점 재판의 합의 조건에 따라서 이동전화 제조를 금지당한 판결도 받았고요. 이게 AT&T 산하연구소가 그 유명한 벨 연구소인데 여기서 이동통신을 고안하고 발명했음에도 온갖 피해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AT&T가 적극적으로 항소하거나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유선전화에서 편하게 독점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고 어쨌거나 현재도 잘 나오는데 굳이 정부와 척을 지면서 자기 자신과 경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 카니발라이제이션을 이제 피한 건데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오른손으로 벌든지 왼손으로 벌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인공지능 이제 챗 GPT 이게 원래 오픈 AI보다도 구글이 먼저 만들어서 다 해놨는데 자기 광고 시장을 잡아먹기가 좀 애매하니까 좀 어영부영하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밀린 거예요. 이 IT 소프트웨어 세계에는 한 번 밀리면 쭉 밀리는 거를 이제 구글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이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한 번 크게 맞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시장 조사를 다 하고 시제품을 가장 먼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AT&T는 2000년에 와도 미국에서 이동전화 이용자 수가 100만 명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1억 명이 넘었었죠.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한다. 이걸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 이 전화 회사이면서도 가장 좀 극단적인 근시안을 보여주는 사례라서 이 책에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결국 혁신이 좌절되면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퇴보하게 된다. 이런 교훈을 남기게 된 거죠. 어쨌든 194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해도 이제 4, 50년 이상 이동통신 서비스가 발전하지 못하게 이제 정부 그리고 기득권을 지닌 이 자본주의 기업이 막은 겁니다. 한마디로 인류의 역사가 뒤처지게 된 거죠. 그리고 197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분야의 일부 스펙트럼을 할당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이때 모토로라 부회장이
이동 전화기로 최초의 이동통신 통화를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이 모토로라가 이동통신 시장을 점령할 것인가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마쿠에서 이동통신을 막고자 가장 크게 로비를 벌이고 있던 회사가 바로 예, 모토로라였어요. 무선통신 시장에서 이동통신이 아니고요. 편안하게 독점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인데 노력할 필요가 없는 사람, 노력할 필요가 없는 조직은 결국 이렇게 되는 게 생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이렇다고 치고 유럽도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면은 유럽에서 이 시장을 먼저 점령할 수가 있었는데 왜 그러지 못했는가? 유럽은 미국보다도 더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유럽의 통신 규제는 미국보다도 더욱 경직되어 있었고요. 당시 유럽을 보면은 이제 주로 국영 기업의 동무대였어요. 아주 편안하게 돈을 벌고 있었죠. 이 모델을 파괴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부문에서 유럽은 무언가를 미국이 먼저 시작하면 재빨리 그걸 좀 캐치업해서 따라가는 그런 전략을 추구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아날로그 이동통신이 인기를 끄는 것을 보자 유럽연합도 이제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행동에 나서서 결국은 이제 GSM이라는 디지털 이제 투지 표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게 미국 기업 퀄컴이 내놓은 표준 CDMA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건데 정상적으로는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거를 소비자가 구매하게끔 해야 되는 건데 유럽이 이 CDMA를 그냥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유럽에서요. 아주 명백한 보호주의의 그런 사례죠. 그러나 어쨌든 미국도 아까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더해서 1995년까지는 이 통신 표준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럽은 이동통신에서 이때까지 미국을 앞서갔었는데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를 보면은 이 유럽의 GSM 표준이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했었어요. 더 뻗어나갈 것 같았죠. 그런데 그 기술적인 내용을 보면은 GSM은 이제 음성 위주의 데이터를 더했다. 뭐 이런 방식인데 CDMA는 데이터 중심의 음성을 추가한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 점점 데이터 시대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때까지는 과도기였는데 2000년 이후에 이제 3G 이동통신이 등장하면서 GSM은 이제 대처할 수 없었고 뭐 형편없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CDMA가 대세가 되었고 결국은 한번 늦춰지니까 이후로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이동전화 이야기가 정부가 민간 부문의 기득권 세력과 결탁해서 혁신에 저항한 사례인데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정부의 어떤 좀 내용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한 민간의 혁신에 의해서 나왔다. 민간의 혁신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다. 이 점만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저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더할 게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정부와 기득권 세력들이 이 내용을 반대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민영화인데요. 알짜 기관, 그리고 이제 국민의 생명줄과 같은 인프라, 주로 수도, 전기, 뭐 가스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본인들의 힘이 닿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최대 주주 또는 이제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기업에 몰아줍니다. 그런데 민영화라고 하면은 거부감을 갖잖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민간의 개방 또는 민간의 오픈, 민간 투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맨날 한국전력이 뭐 적자다 이렇게 나잖아요. 그런데 그 발전 자회사, 이 알짜배기들은 아주 여러 개로 토막을 쳐서요. 핵심 기득권 세력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은 그 발전 자회사들의 최대 주주 현황이라던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뭐 여기까지 보시는 분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여기를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각종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이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혼맥과 인맥, 학연으로 연결돼 있고요. 겉으로는 여당과 야당으로 나눠서 싸우는 것 같지만요. 다들 한통속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사법 계열 출신, 그리고 베이스 언론 계열 출신의 사람들이 어떠한 행보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과 어떠한 좀 과정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것도 여러 가지 재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상의 내용으로 혁신에 대한 모든 것, 이 책에 좀 제가 재밌다고 생각한, 그리고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 말고도요,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살펴본 내용은
이 책 전체의 한 20% 내외라고 보여지고요. 크게 봐서는 에너지, 공중보건, 교통, 식량, 그리고 생활의 혁신, 통신과 컴퓨터, 그리고 구시대, 그 선사시대의 혁신, 그리고 혁신과 관련된 경제학, 가짜 혁신, 혁신과 저항, 기타로 해서요. 수십여 가지 이상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재미가 있고요. 어디선가 들어본 내용도 있지만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했던,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구에게 지배받고 있나, 누구에게 당하고 있었나, 이런 내용들을 살짝살짝 보여주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혁신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고 혁신은 왜 저항을 일으키는지를 아주 흥미진진한 사례들로 이용하고 있는 통찰력 있는 내용들이 가득한 이 책을 추천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